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내 삶과 내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사이의 거리 조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내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나, 성찰하는 나. 가끔은 나 자신을 마음의 죽비로 칠 수 있는 냉철함과 성숙함이 스스로를 자아도취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멘토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노력 앞에 경의를 표할 줄 아는 감상의 기술입니다. 눈을 감고 귀 기울이는 음악, 1시간씩 바라보게 하는 그림, 나른한 오후에 펼쳐있는 책 한 권, 하늘과 나무와 바다와 별들, 이 모두가 이 세상의 퍼즐을 맞춰가는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아르테에서 출간한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40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그때는 겁났지만 지금은 괜찮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지면서 20대에는 견딜 수 없었던 아픔을 이제는 견딜 줄 아는 노하우가 생겼고 20대에는 순수하지만 편협했던 자신이 30대를 거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들, 또는 20대에는 불가능했지만 30대에는 가능해진 수많은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내가 힘들게 깨친 삶의 지혜를 나의 독자들은 좀 덜 힘들게, 외롭지 않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살아내고 싶다는 정여울 작가의 은밀한 설렘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가장 끊어내기 힘든 마음, 사심. 얼마 전 1톤 트럭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화물차를 세우지 마라.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른 곳에 세워달라라는 메모지를 붙인 아파트 입주민의 이기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시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메모는 정작 차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한 사람의 생계와 추억, 인생이 걸려있는 화물차를 미관상 안 좋다라는 이유로 특히 백일동 앞에는 세우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백일동 입주민이라는 익명 뒤에 숨은 이유는 자신의 사심을 교묘히 감추려는 계산일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심이 결국 우대받는 사회의 수많은 전례들이 쌓여 이런 마음을 만든 것은 아닐까? 사심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마음을 이토록 병들게 하는 것일까?
명말 청초 유학자 장대가 집필한 사소우에서는 형의 아들이 아플 때와 자기 아들이 아플 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형의 아들이 아플 때는 밤새도록 왔다 갔다 살펴보지만 돌아와서는 잠깐이나마 편히 잠드는데, 자기 아들이 아플 때는 단 한 번만 들여다보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이 사심이다. 장대는 그 사심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보다 형의 아들을 더욱 극진히 보살핀 것이다. 한국 철학서를 쓴 전옥원 선생은 이런 사심을 극복하려 했던 아버지의 추억을 고백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을에 댐이 터져 물난리가 났는데 학교 운동장까지 물에 잠겨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와서 업고 가야 할 정도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어른들 등에 업혀 집으로 갈 때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는 드디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뛸 듯이 기뻤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아들인 자기는 그냥 놔두고 사촌아이를 먼저 업고 가버렸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물론 나중에 아들을 데리러 다시 오긴 했지만 평생 상처로 남았던 아버지의 그 수수께끼 같은 행동은 전옥원 선생이 사서우의 한 대목을 읽고서야 풀렸다고 한다. 아들을 향한 사심을 버리고 다른 아이를 업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장대가 아들이 아플 때 단 한 번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밤새 잠을 못 이루었듯이 아버지도 사촌을 업고 가는 내내 아들인 자신을 생각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다고 한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와 가까운 육친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할 수 있을까? 사심이란 곧 사사로운 마음이며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에만 마음을 쏟는 편협함이다. 매사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마음도 사심이다. 노력이나 최선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이 지독한 사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자신의 사심과 싸울 줄 안다. 현대인의 사심은 크게 세 가지로 진화했다. 파퓰리즘, 에고이즘, 그리고 속물주의. 훌륭한 정치인은 파퓰리즘과 싸우며 참된 지성인은 에고이즘과 싸우고 진정한 예술가는 속물주의와 싸운다. 파퓰리즘, 에고이즘, 그리고 속물주의와의 전투야말로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지성인의 전투다. 우이당 장일순 선생은 출세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요즘 출세 좋아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세지요. 나 하나가 있기 위해 태양과 물,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 아니 우주 전체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출세한 셈이다. 더 이상의 출세는 필요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사심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구석과 속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20대) 시절에는 포기하는 것은 나쁜 것, 세상에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포기하는 내가 참 못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괴로웠다.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지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30대가 되어서다. 사실 30대에는 20대 때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다. 안정된 삶을 꾸리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포기했다. 20대는 솔직히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랬기에 20대의 모든 포기는 잠정적이었고 아직 희망이 있었기에 진짜 포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30대의 포기는 진지하고 심각하며 결정적인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포기, 후회하면 너무 늦은 포기였다. 하지만 바로 그런 뼈아픈 포기를 통해 나는 꼭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평생 동안의 강박관념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비로소 나는 이전까지 느껴본 적이 없던 엄청난 후련함과 자유를 느꼈다. 내가 거쳐온 포기의 역사 중 가장 뼈아픈 포기의 대상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포기는 나는 휴일과 기념일, 그리고 숙면을 포기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다. 휴일을 너무 멋지게 보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대단한 일을 기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다.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선택한 이상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상실감까지도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 더 커다란 자유가 찾아온다. 두 번째 포기. 그것은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어려운 포기였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곧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는 필수 요건이었지만 내가 꼭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진정으로 원했던 공부와 글쓰기를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후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취직을 못했을까? 라는 자괴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러 번 이런 말을 했다. 여울아, 그래도 너는 학위도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게 아깝지도 않니? 고생은 했지만 아깝지는 않았다.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그 공부를 통해 나는 더욱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됐다. 이제는 어머니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 했다. 어머니는 얼마 전 또다시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여울아, 취직은 완전히 포기한 거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 고생을 한다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까워서 어쩐다냐?
오장육부에서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엄마,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교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글이 쓰고 싶어. 작가로 사는 게 좋아. 꼭 교수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내 단호한 일갈에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젠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아. 이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볼게.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세 밝아진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뭐. 나는 끝내 어머니가 원하는 딸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딸을 변함없이 자랑스러워한다. 내일이면 또 그래도 여울아, 너무 아깝지 않니? 하고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어머니와 협상할 줄 아는 딸. 때로는 어머니의 아픔을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딸. 때로는 친구처럼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거릴 수 있는 능청스러운 딸이 돼버렸으니 말이다. 상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포기. 그것은 예전의 아버지, 건강하고 멋진 아버지를 다시 되찾으려는 희망이다. 아버지는 책을 좋아했고 학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그 길을 포기했다. 그토록 다정했던 아버지가 10여 년째 뇌경색을 앓고 있고 성격도 가치관도 돌변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예전으로 돌아올까 돌아오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않는다. 예전의 아버지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을 포기했기에 아직 낯설고 가끔은 섭섭한 아버지의 모습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은 아버지가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항상 걱정만 하다가는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오늘, 걷고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오늘을 사랑하고 즐기자.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나니 인생은 더 크고 넓고 다정해졌다. 눈부신 희망보다는 허심탄회한 포기가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 아주 가끔은 포기가 희망보다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철들기 시작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릴 때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자유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